제가 신문 기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 뉴스부터 보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교과서처럼 하나하나 개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좀 쉽사리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 내가 경제 뉴스를 보면서 지금 흘러가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근데 경제 뉴스는 이게 잘라져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다. 예를 들어 뭐 금리를 인상합니다. 라는 혹은 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다면 요거 하나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전에 있는 맥락과 이거에 대한 예상, 그 안에서 경제 뉴스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예로 들었던 뭐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코로나 시국에 작년에 이제 경제 활동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리를 내려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었고, 이제 그렇게 많이 풀었던 돈을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돈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점을 이해를 쭉 해야 이제 뉴스가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뉴스를 하나 잡아서 그럼 요 사전 맥락은 뭐였지? 이거에 대한 시장의 분석은 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잡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돌아가는 것도 알고, 또 기본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가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신문 읽는 게 쉬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나 금리가 뭐야, 중앙은행이 뭐야, 읽어도 그냥 넘어가던 거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전후의 스토리를 알고 개념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쏙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영역을 하나하나 넓혀가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 뉴스를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신문 기자여서 라기보다도 정말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기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좋아요. 저도 온라인 기사를 사실은 신문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 일이 회사에서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제 초보 혹은 이제 주린이다라고 하시면 지면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신문을 보시기를 저는 권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면으로 보실 수도 있고, 요새는 그 지면을 똑같이 PDF로 담은 언론사마다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내가 경제 뉴스에 대한 웬만한 것들을 다 스토리와 개념과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보셔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온라인은 중요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주린이들은 온라인에서 뉴스를 딱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댓글이 많다고 뭐 좋은 뉴스도 아니고 중요한 뉴스도 아니고,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신문은 일단 뉴스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온라인은 정말 무한대로 방대하지만 신문은 하루에 꼭 봐야 될 뉴스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신문 기자 뭐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한 200명 안팎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기자들이 하루 안에 가지고 온 뉴스를 정말 생각보다 아침 회의 한 번, 점심 회의 한 번, 그리고 지면이 나온 다음에 또 리뷰 회의, 이렇게 신문사 안에서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독자한테 어떤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걸 모든 기자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좁혀지면 이제 부장들이죠. 데스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에 그 지면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뭐 신문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신문 기자인 저도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이게 큐레이션이구나. 그러니까 방대한 뉴스를 하루어치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뉴스를 1면, 그리고 보통 앞면, 그리고 가장 중요할수록 한 지면에서도 가장 위, 그리고 기사 크기도 크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큰 뉴스와 작은 뉴스가 정해져 있어서 그 밸류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편집이 되어 있는 뉴스를 보시라라고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신문이든지
정말 좌우 혹은 오른다 떨어진다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반반을 쓰진 않거든요.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한 종목에 대해서도 정말 오른다는 뷰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반반을 저도 기사를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지만 적어도 비판적으로 읽어보려는 노력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기사에서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멘트를 담아서 썼는데 이 숫자가 정말 이 전망대로 갈까? 라든지 내가 볼 때 이 종목은 예를 들어 디즈니다라고 하면 디즈니 사람들이 컨텐츠가 굉장히 방대하고 좋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캐릭터라는 것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확장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가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해보시라라는 말밖에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신문을 보시라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이 유튜브는 메인에 떠 있는 게 모두가 똑같은 메인을 보지 않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화면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띄워주는 첫 화면인데 그러다 보면 저도 신기하게 디즈니를 예로 들었으니까 디즈니 오른다는 얘기 영상을 한번 보면 그 뒤에는 이제 오른다는 얘기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부동산도 한번 떨어진다라는 영상을 한번 보면 계속 비슷한 논조의 영상들이 추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의도치 않게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접하게 되면 그 여러 번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맞아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신문이라는 거는 혹은 정보 이렇게 만들어진 큐레이션된 신문이라는 거는 나의 취향이 사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큐레이션해서 지면에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경제 공부할 때나 주식 공부할 때나. 그러니까 주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오를 것 같고 오른다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가장 유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보만 또 계속 접하게 되고 근데 신문은 그나마 그런 편향을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것도 의도치 않게 한번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게 한 주식이 기업이 좋을 거다라는 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 타이밍에 대한 예상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 많은 부분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력이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 ETF 책을 쓸 때도 그래서 ETF가 개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투자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종목의 한 가지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식시장 전체가 오를까 떨어질까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한 달 뒤의 주가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훨씬 더 내가 그걸 맞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종목의 분산, 그러니까 개수를 분산해서 많은 거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나는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시점의 분산, 시점을 분산해서 지금이 이제 당장 저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맞추기 어렵지만 1개월 안에 나눠서 투자하면 언젠가 한 번은 저점에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의 분산과 시점의 분산을 같이 하다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조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입사를 2014년에 해서 한 7년 정도에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입사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독립을 하려고 저도 직장인이 됐으니까 독립을 하려고 대출을 받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학교에서의 논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싸게 그리고 부자한테는 비싸게 이렇게 파는 게 저의 그 학교에서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돈이 없을수록 금리를 더 높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경제의 논리이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경제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데도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옮기고자 하면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시장에서 빌려주고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는 독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의 니즈를 살아가면서 니즈를 맞추려면 끊임없이 뭔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내가 소득 수준이 낮으면 금리를 더 높게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었는데 이제 증권부 시절을 거치고 또 재테크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재테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점들을 많이 나름대로는 깨달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유튜브에 하나하나 올리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이제 예측은 가지고 있지만 이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내 예측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나의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 언제든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 지점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도 나는 예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목을 골라서 또 타이밍도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액티브 투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내가 확신을 가진 종목에 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은 자산을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 비중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액티브 투자인데 그러니까 이 액티브 투자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 생각하는 요 종목, 그러니까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그러니까 예상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은 뷰는 가지고 있지만 내 예상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시장 전체에 투자한다. 혹은 뭐 업종 전체에 투자한다. 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이 정말 다 다르듯이 내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내 예측이 맞을 것이다, 틀릴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도 이제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확신을 더 가지고 있다고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성격, 투자 스타일의 차이, 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뷰의 차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가, 사실은 공부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기 개발이고, 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저는 경제는 특히 절대 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제라는 게 단순히 뭐 누가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뭐 통화가 어떻고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이런 모든 게 이제 경제 활동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불리는 방법이 또 재테크이고 그래서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밀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개발에서 정말 절대 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공부는 말씀하신 대로 저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공부예요. 이게 특히 말로 그냥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거는 조금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을 먼저 쓰고 그 글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는 게 먼저예요. 근데 글을 쓰면서 제일 공부가 잘 되는 이유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논리에 허점이 없는지. 그러니까 경제 공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쇄작용이잖아요. 스토리가 중요하고 연쇄작용인데 이 연쇄작용에서 내가 글로 써봤을 때 뭐가 하나가 빠지진 않았나?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그냥 쑥 지나가고 말게 글을 쓰면 내가 뭔가 연결고리가 하나 빠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채워 넣으면 그게 저한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뭐 뉴스를 듣고 읽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블로그라도 혹은 요새 그런 매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유튜브를 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를 하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인스타나 뭐 굉장히 많은 SNS가 있는데 좀 공부한 걸 그냥 표현해보고 정리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공부 양도 늘어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진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글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데일리하게 글을 쓰진 않지만 신문 기자는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그 마감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 매일매일 한 A4 한 장 정도는 꼬박꼬박 한 이슈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서 이게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전화해서 애널리스트 분한테 물어보고 또 그러다 보면 제가 궁금해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선순환이 계속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하는 이 가장 좋은 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글을 쓰려고 하느냐 하면 웬만하면 다 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글에서 이 단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서 한번 글을 쓰고요. 이 단어가 뭐 지나치게 장식적이진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자고 저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글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진 걸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꾸며주지는 않는지 혹은 굳이 내가 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습관적으로 넣진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빼서 더 이상 덜어낼 게 없는 문장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쓰는 게 저의 지향점이고 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말과 글이 본질적으로 되게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논리. 근데 이 논리는 말을 해서 느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논리라는 건 하나하나의 단계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은 내가 이 단계를 좀 훌렁 뛰어넘진 않았는지를 읽어보면서 다시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한 말을 뭐 이렇게 찍으면 몰라도 다시 녹음해서 다시 들어볼 일은 거의 그런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글을 써서 정리를 하는 게 내가 놓쳤던 빈틈들을 확인하는 작업인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논리력이 올라가고 논리가 서면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말도 자연스럽게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스킬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듣고 나면 막 들을 땐 재밌었는데 이게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보잖아요. 들을 때는 굉장히 막 빨려들어서 어떤 뭐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화법이 있지만 듣고 나면 굉장히 즐거웠는데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논리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정보가 있는 말을 저는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글부터 시작해서 그 논리를 채워서 이걸 말로 바꿔보는 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